내 이럴 줄 알았어. 말귀를 참 못 알아먹으시네요. 우리 서진이 못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선 비린내를 풀풀 풍기면서 오세요? 난 그쪽 초대한 적 없는데요. 지금 집에 있는 지인들이 얼마나 내로라 하는 직업들인 줄 알아요? 쪽팔리게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들어와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실 생각이에요? 예, 그런 거 아니야. 난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자 얼굴을 1년 가까이 안 보여줄 수가 있어?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집에 손님들이 있어서 불편한 거라면 잠깐만 데리고 나와 줄 수 있잖아. 얼굴만 잠깐 보고 하나만 보고 갈게.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식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식을 키워 결혼을 시키고 손자 하나쯤 낳아서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윤선 여사님은 이상하게도 손자 욕심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네 아내가 평생 가족이니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건 저는 상관없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왔던 며느리가 신윤선 여사님과 반대로 아들을 꼭 낳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그렇게나 신윤선 여사님을 따르며 살갑게 챙기고 정말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다른 집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며느리가 너무 착하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며느리 없다고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윤선 여사님 역시 생판남인 제게 잘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임신에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달리 하늘이 도와주지 않자 언제나 속상해했고 그러기를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윤아, 난임 치료도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아이가 그렇게나 가지고 싶어 정 안 되면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몸 아프게 무리 안 했으면 좋겠구먼. 몸도 몸이고 마음도 힘들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들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유빈 씨 하나만 낳아서 키우셨잖아요. 복작복작하게 손자 하나 생기면 집안에 웃음꽃이 핀대요. 어머니께도 아들 손주 하나 딱 안겨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주세요. 사실 신윤선 여사님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산시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맡아 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아들 하나는 쉽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그렇게 임신을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윤선 여사님은 남편을 일찍 세상 떠나보내고 남은 것은 어린 아들과 모셔야 하는 시어머니뿐이었던 상황에서 강제로 가장이 되었고 새 가족 입에 풀칠하기 바쁘게 살면서 몸 건강 챙길 줄도 몰랐습니다. 그 시절 그렇듯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라고는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뭐 딱히 구박을 받았거나 시집살이를 당한 것도 아니지만 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 생긴 며느리를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시장 상인들을 통해 물어보고 아들 내외 몸에 좋다는 한약이나 영양제를 추천받아 건네주곤 했습니다. 주윤아, 시엠이다. 아이고, 목소리가 안 좋네. 많이 힘들지? 내가 젊을 적에 한약이나 몸보신은 안 해봐서 잘 몰라.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며느리들이 몸 건강 챙길 때 이런 거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 6개월치 사달래서 너희 집으로 보냈어. 남편이랑 꼬박꼬박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 네가 건강해야지. 알겠지? 어머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꼬박꼬박 챙겨 먹고 꼭 손자 낳아서 안겨드릴게요. 유빈 씨가 무척 좋아하겠어요. 유빈 씨도 꼭 챙겨 먹일게요. 주윤아, 이번에 자궁에 좋다고 한약 한 첩 지어서 집으로 보냈다. 한약은 몸에 안 받으면 부작용 심하다고 해서 일단 한 달치만 먼저 지어봤어. 먹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몇 달치 더 지어서 보내주마. 그래도 약 지어준다고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애는 포기해도 괜찮아. 오히려 마음 비우고 있으면 갑자기 덜컥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가끔 시간 나면 신윤선 여사님은 아들네 집에 들러 해신탕이나 연포탕, 삼계탕, 사골국도 해다 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잘하니 그런 걸 해주며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하고 둘이 잘 살면 좋겠다 싶었는데도 며느리는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3년 반 만에 아들 내외가 임신 소식을 알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윤선 여사님은 드디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두 아이들이 이제야 한시름 놓고 살겠구나 하는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신윤선 여사님이 순진했던 건지 며느리가 아들 손주 낳아드리겠다며 입방정을 떠는 데에는 다 속셈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대중교통 탈 때마다 사람들 틈에 끼어 회사 왔다 갔다 힘들어요. 괜히 아이 잘못될까 무서워서 대중교통 타기 전부터 겁나서 잘못 타겠어요. 남들이 침범 못하게 딱 내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자주 난다니까요. 아이고, 그러게 사람이 많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아이고, 우리도 여유가 되는 집이었으면 주윤이도 따로 타고 다니라고 한 대 떡하니 뽑아줬을 텐데. 그럴 수 있지요.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이인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에 치이면 불편하고 걱정되지 않겠어요. 임신이 유세는 아니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임산부 배려할 줄 잘 모르잖아요. 지하철 임산부석에도 막 그냥 앉아 있고 자리 양보도 잘 안 하고요. 당연히 불편했을 거예요. 며느리 마음 이해하니 차 한 대 장만 못 해주는 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못 사주는 게 엄청나게 미안해야 할 일이었다는 걸요. 한두 번 말하고 말면 신윤선 여사님도 에고 고생이 많구나. 어쩌나 할 텐데 자동차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간이 정말 밥 먹듯 자주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신윤선 여사님을 만날 때마다 은근히 차 이야기를 꺼내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당연히 자동차 한 대쯤 장만해 줘야 한다는 투였습니다. 초기 임산부라 티가 안 나 그런가 사람들이 자리 양보를 잘 안 해준다니까. 배는 안 나와도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골반은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임신하셨을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머니도 자동차 한 대 있으셨으면 유빈 씨 임신했을 때 훨씬 수월하셨을 텐데. 아 진짜 차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자기야, 미안한데 차 이야기 좀 그만할 수 없을까? 우리 형편의 차를 또 어떻게 장만해? 당신 지하철로 30분밖에 안 가잖아. 지금 있는 자동차도 당신 회사 가까운 데로 이사 오는 바람에 나 회사랑 멀어져서 중고차 중에 그나마 제일 저렴한 거 발품 팔아 할부로 산 거잖아.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택시 타고 다녀. 아직 돈 번 지 얼마 안 돼서 차 한 대 턱턱 못 사준다. 미안하다. 정도가 얼마나 지나쳤으면 내내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먼저 나서서 며느리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신윤선 여사님 댁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아들 말대로 차 한 대도 열심히 발품 팔아 산 거였는데 한 집에 차 두 대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라는 그 말을 하고 나니 며느리 얼굴이 뾰로통하니 대꾸도 않고 집에 갈 때까지 셀쭉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윤선 여사님 딴에는 푸념인데 남편이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주니 서운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뒤로는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면회가 안 되어서 갓 태어난 손주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아유 얼마나 예뻤나 몰랐습니다. 손주 안 바란다던 신윤선 여사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손주가 태어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좀 길게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야 한다며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데리고 택시로 가기는 좀 그렇고요. 차 하나 없이 데리고 외출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요. 유빈 씨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어머님 댁으로 찾아뵙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유, 그렇지. 애 하나 데리고 나오려면 짐이 얼만데 너는 집에 있어. 가끔 내가 보고 싶으면 너희 집으로 놀러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요. 어머니한테 제 아들 보여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누 눈치가 없다니. 지금 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아니,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아들 손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 낳아서 안겨만 드리면 자동차가 뭐예요? 자동차에 명품 가방도 선물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쩜 저는 그런 선물 하나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보고 어머님이 뭐 해주셨나 물어보는데 쪽팔려서 대답도 못했어요. 저 진짜 서운하고요. 그래서 당분간 어머님한테 저희 서진이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풀릴 때까지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주윤아, 이런 말 좀 그렇다만 듣다 보니 당황스럽구나. 난 너희한테 아들, 손자 노래 부른 적도 없고 아이를 낳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쓴다 했다. 애초에 네가 아들 낳고 싶다고 했지. 내가 낳아 달라 안 했어. 너네 둘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입 아프게 말했구먼. 갑자기 나한테 그런 고가의 선물을 달라는 거냐. 지금 그거 안 줬다고 서운하다는 거고? 아니, 우리 집안 형편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가 맞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원하신 적도 없던 손주 몇 달 좀 못 보셔도 상관없으시겠네요. 저 애 못 낳느라 고생할 땐 그 비싼 영양제며 한약이며 몸 보시느라고 값비싼 재료들로 진수성찬해서 갖다 바치셔 놓고요. 그냥 저한테 그 정도의 돈을 쓰기 싫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진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윤선 여사님은 그 뒤로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쓴 게 전부 차 한 대 아니면 명품 가방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싼 것들을 당당하게 사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해줬던 보양식이나 한약, 영양제도 제 먹을 거에서는 써본 적 없는 액수였지만 큰 맘 먹고 잘해주려던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거였던 겁니다. 신윤선 여사님은 그런 걸 잘해주니 돈 많은 노인네라고 생각한 걸까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전화에 서름을 토하고 싶었지만 괜히 회사 일로 내려가 있는 아들한테 그런 걸로 마음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화가 나고 서운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 신윤선 여사님은 조금 진정되면 며느리가 마음이 풀릴 테니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보자 하며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서운함이 좀 풀리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무례하게 굴긴 했어도 그래도 며느리라 영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내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리원에 있던 시간까지 합쳐 벌써 2달이나 손자 얼굴을 못 봤는데 당연히 손자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바란 적 없었어도 있는 손자를 못 보게 하니 더 보고 싶고 눈에 밟혔습니다. 신윤선 여사님은 결국 며느리가 원하던 가방이나 자동차는 못 사주어도 백화점에 들러 과일이랑 기저귀를 좀 사 대고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다 와 가니 아기 우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데 손자 같았습니다.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설마 문전박대는 안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윤선 여사님의 예상과 달리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찾아오시면 제가 못 이기는 청문 열어드릴 줄 알았나 본데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그깟 과일이나 기저귀 다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서진이는 못 보여드리니까요. 초인종을 통해서 며느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초인종도 꺼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냉대에 신윤선 여사님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과일과 기저귀를 문 앞에 내려두고 돌아오는 길 정말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낳지 말라 할 걸.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저런 마음 써준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크는 거 금방인데 그 순간에 벌써 2달이나 놓치고 있다니. 고작 출산 선물로 자동차나 명품 가방을 사 주지 않은 일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몰랐습니다. 그간 싹싹하게 굴었던 것은 나를 돈 많은 노인네라 생각해서였던 걸까? 그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별이별 생각이 다 들고 그쯤 되니 며느리가 지난날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며느리의 친언니가 의사라는 걸 자랑스레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원래 집안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변호사, 검사 다 좋지만 결국 실생활에서 제일 유용한 건 의사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사자 직업 가진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었네. 그래. 이거 아주 영광이야.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맞장구 치고 지켜세워 주었는데 사자 직업 하나 없던 우리 집안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사실은 저희 집안을 은근히 무시했던 건 아닌가 싶고 참 사람이 볼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어미가 되어 아들 앞날을 가정을 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러나 저러나 나 혼자 가슴에 묻고 말을 아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없을 때 저러기 시작한 거니 아들 있을 때만큼은 눈치를 봐서라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지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며느리와의 좋았던 관계는 다 끝이겠구나 싶어 속상했습니다. 신윤선 여사님은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도 실제 얼굴 한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였으니 여사님에게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을 아들이 보내주면서 핸드폰으로나마 손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 돌잔치는 작게나마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드디어 신윤선 여사님도 손주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돌잔치 전날은 얼마나 마음이 들뜨던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며 손주 잔치에 쓸 떡이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잔치 음식을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그날만큼은 시간을 내고 집에 올 거라기에 신윤선 여사님은 아들이 이미 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얼른 나와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긴 했지만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선물을 팍 낚아채 집으로 휙 던지더니 제 손목을 잡고 건물 밖으로 막 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말귀를 참 못 알아먹으시네요. 우리 서진이 못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선 비린내를 풀풀 풍기면서 오세요? 난 그쪽 초대한 적 없는데요.
지금 집에 있는 지인들이 얼마나 내로라하는 직업들인 줄 알아요? 쪽팔리게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들어와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실 생각이에요. 예, 그런 거 아니야. 난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자 얼굴을 1년 가까이 안 보여줄 수가 있어?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집에 손님들이 있어서 불편한 거라면 잠깐만 데리고 나와 줄 수 있잖아. 얼굴만 잠깐 보고 아나만 보고 갈게. 아무리 아이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안 했다지만 있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돼? 나 좋자고 말 아낀 것도 아니고 너희 부부 마음 편하게 나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말한 걸 정말 몰라? 그렇게 서진이가 보고 싶으면 차 하나 뽑아주시면 그만 아니에요. 내 친구들 전부 시어머니한테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하는데 저 혼자 내세울 만한 선물이 하나 없잖아요. 친구들은 제가 좋은 집안 시집간 줄 안다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 그거 못 해주실 거면 오지도 마세요. 남편한테 괜한 소리 하면 치매라고 확 모함해 버릴 거니까. 그러면서 며느리는 신윤선 여사님을 길가에다 휙 내던지다시피 밀쳐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못된 말들을 많이 들었던지 듣는 당시에는 머리가 멍해져 어떤 감정도 못 느끼겠더니 며느리가 자리를 떠나고 혼자 길바닥에 멍하니 서 있자 정말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저 주윤이 친언니예요. 이 정도까지 악랄할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고 가던 중 신윤선 여사님이 며느리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내팽개쳐진 걸 전부 본 모양이었습니다. 다 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서러운 일 당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아이고, 주윤이 그것이 서진이 안 보여준다고 버티죠. 차 한 대 뽑아 달라면서요. 저도 들어서 알아요. 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윤이 그게 보통 나쁜 년이 아니에요. 변변찮은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며느리 차 한 대 뽑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산시장에서 일한 거 부끄럽게 여긴 적 없어요. 우리 아들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며느리가 나를 부끄러워해요. 걔 저희 집에서도 이미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자기도 변변치 못하니까 남들 까내리기 바쁜 애예요. 사돈어른, 어머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홀로 아들이랑 시어머니 먹여 살리시느라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한대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며느리는 신윤선 여사님을 욕하고 부끄러워하며 내쫓았지만 며느리의 친언니는 신윤선 여사님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신윤선 여사님은 깜짝 놀라고 고마웠습니다. 아휴, 고마워요.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길바닥 한복판에서 못 볼 꼴을 보였네. 이만 가던 길 가요. 나도 집에 갈라니까. 그런데 며느리의 친언니는 신윤선 여사님을 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심정 제가 다 이해해요. 저도 제 동생이지만 추악한 인간이라 이미 부모님은 없는 자식 셈 쳤고요. 그나마 제가 간간히 들러 생사 확인하고 근황 챙기는 정도로 지내고 있어요. 제 동생이지만 너무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동생이 어머님 속인 것 같거든요. 제 예상이 맞는다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 저지른 거예요. 주윤이가 저를 속였다고요? 아니 대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길래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친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며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이 좀처럼 안 떨어지는지 뻐끔뻐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결심한 듯 신윤선 여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을 언젠가 밝히긴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길에서라도 뵙게 되네요. 상견례 때 한 번 본 건데도 얼굴을 다행히 잊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매제가 무정자증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빈이가 무정자증이라고요? 아니, 그럼 임신도 못하고 고생한 게 우리 아들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이죠. 낳더라도 기형일 확률이 높고요. 결혼하고 2년 넘었을 때인데 주윤이가 임신이 잘 안 된다고 검사 받으러 왔었어요. 그때 알았죠. 주윤이 자궁은 문제가 없는데 매제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윤이가 자기 남편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는 숨겨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남편이 자책하는 거 싫고 어머님도 아시면 속상하실 거라고요. 저는 얘가 시집가서 뒤늦게 철이 든 줄 알았어요. 남 생각이란 걸 전혀 안 하던 애였거든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며느리가 저한테 참 잘하긴 했어요. 싹싹했고. 아니, 그럼 우리 아들도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아이를 어떻게 낳은 거예요? 둘이나 모르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매제는 아직도 자기가 무정자증인 거 모를 거예요. 주윤이가 말했을 리가 없거든요. 검사 결과 듣고 나서 1년 반 동안은 더 이상 임신 얘기가 없길래 아이 가진 건 포기한 줄 알았어요. 속상해서 포기한 줄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더 캐묻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윤이가 자기 임신한 것 같다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물었죠. 대체 어떻게 임신한 거냐고요. 남편은 알고 있냐고요. 근데 그 이야기만 물으면 입을 꾹 닫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인 며느리, 친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신윤선 여사님의 머리는 아찔했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그럼 내 손주의 아빠가 누구인가였죠. 내 아들 자식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 온 건지 상상은 갔지만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신윤선 여사님의 표정을 읽기라도 한 건지 며느리의 친언니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디서 정자기증을 받았거나 외도가 아닐까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증도 없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매제가 무정자증인 것까지 밝혀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다 한들 매제 연락처나 어머님의 연락처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기 거짓말을 감싸준다 생각한 건지 아님 가족 정이 그리웠던 건지 주윤이가 제게 미주알 고주알 시댁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정확히는 시댁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머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요. 고소하다는 듯 정말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밝히려던 건 아니었는데 충격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지금 한 이야기가 전부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일 생길 때 전화할게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신윤선 여사님은 뒤늦게라도 제게 사실을 알려준 며느리의 친언니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거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윤선 여사님은 며느리 언니와 헤어지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말은 만나서 해주마. 지금 너희 집 말고 우리 집으로 좀 와라. 갈 곳이 생겼어. 엄마 지금 갑자기요? 몸 아파서 오늘 돌잔치 못 오신다면서요? 주윤이가 그러던데 몸 많이 안 좋아요. 병원 가시게. 주윤이가 내가 몸이 안 좋아 못 간다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자세한 건 와서 들어라. 일단 급하니까 얼른 집으로 와. 주윤이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지금 바로 와야 해. 아들은 제게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알았다며 급하게 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주윤이가 엄마 아파서 못 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야. 주윤이가 그럼 거짓말한 거야. 무슨 일인데요? 근처 산부인과 가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얼른 가보면 알아.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친언니가 제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껏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제게 전화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전화는 잠시 끊어지는 듯 하다가도 금세 다시 울렸습니다. 신윤선 여사님은 아들에게도 며느리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진료 접수를 하고 나서야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전화를 하니? 나 지금 유빈이랑 산부인과 와 있다.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집으로 바로 오세요. 서진이 얼굴 보여드릴게요. 손자 얼굴 안 보고 사실 자신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검사 취소하시고 집으로 오세요. 저희 서진이 낳기 전에 관계 너무 좋았잖아요. 어머니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지금 화나신 건 알겠는데, 저희 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문 한 번 열어주질 않더니 이젠 손주 얼굴 보여주겠다는 말로 저를 회유하려 들더군요. 아니, 손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이였죠. 불이 나게 전화해서 반협박식으로 서진이를 들먹거리는 걸 보니 내가 몰라야 할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걸 들었나 보네. 그런데 우리 유빈이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니? 난 유빈이한테 알려야겠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듯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그저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는 마음뿐이었어요. 다른 뜻은 하나 없이 정말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머니도 들으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저 가족들한테 내쳐지고 가족 중 하나 모르고 살아서 시끌벅적 가족 만드는 게 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빈 씨가 알게 되면요. 저희 부부 인연 끝날지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호랩이 만드실 거예요? 이혼남 꼬리표 달게 하실 거냐고요.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신윤선 여사님은 악어의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가지고 싶었던 거라면 자동차와 명품백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게다가 그런 선물 하나 사주지 못했다며 자기 아들을 무기로 삼아 저를 무시하고 박대했던 사람이 원하는 게 그저 아이뿐이라니요. 가족의 정이 그리워서라니요. 나한테 변명 마라. 내 아들이 이혼남을 할지 계속 유부남을 할지는 내 아들이 결정하겠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정작 본인만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정도가 있어. 지금 바로 검사시킬 거고, 이왕 하는 거 친자 검사도 한번 해볼까 봐. 검사 후에 집으로 갈 테니 그때 둘이 이야기 잘 나눠보렴. 가족적 핑계 대지 말고 네가 바람 펴서 남의 자식 낳았다는 거 똑똑히 말하라고. 신윤선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앞에서 내내 통화를 듣고 있었던 터라 아들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자기가 출장가 있던 사이 며느리와 제 관계가 사뭇 달라진 걸 보았으니까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데. 친자검사는 또 무슨 말이고요? 그리고 바람핀 얘기는 뭐고요? 이야기 좀 해줘요, 제발. 너 무정자증이란다. 알고 있었니? 너 전에 너희 처형네 병원 간 적이 있었다며. 그때 결과 못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처형이 정상이라고 문제 없다고 했어요. 엄마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오셔서 이래요? 너희 처형이 알려줬다. 너 무정자증인데 주윤이가 결과 숨겨달랬다. 아까 니네 집 갔다가 네 마누라한테 개차반당하고 울고 있는데 네 처형이 다 얘기해줬어. 아들에게 짧게나마 상황 설명을 하고 있던 중 간호사가 와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친언니 말대로 아들은 무정자증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결과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 아들도 이미 낳았다고요. 무정자증이어도 아이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무정자증, 이거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아들 말을 듣고는 한 번의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2주 뒤 다시 검사를 해봐야 확실한 걸 알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죠. 더 할 필요 없는 거 너도 알지 않니? 못 믿겠으면 네 처형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 그때 검사 결과도 무정자증이 맞았단다. 정신 차려 이놈아.
주윤이 그게 어디서 딴 놈 자식을 품어온 거라고. 넋이 나가 있는 아들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있던 내내 울리던 휴대폰이라 안 봐도 누군지는 뻔했습니다. 아들이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보니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쉽게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저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장본인만 모르고 남들만 다 아는 거 말도 안 되지. 너 바보 만드는 거잖냐. 그게 싫어서 너도 알아야 하니까 병원 데려온 거지만 자초지종은 네 아내랑 이야기해서 들어. 이제 너희 부부 일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처형이 대체 뭐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제발요. 오늘 알았어. 아까 니네 집 다녀오는 길에 서진이 돌잔치가 다 되도록 얼굴 한번 실제로 본 적 없잖니? 너 출장 가 있는 동안 아주 가관이었어. 서진이 보고 싶으면 며느리가 나보고 차 한 대 뽑아달라고 대놓고 요구했다. 그거 못해 준이 과일이며 기저귀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간 적도 있고 오늘은 돌잔치라고 잔치 음식까지 해서 찾아갔다. 나 한 번도 그 집 현관 바닥 밟아보질 못하고 내쫓겼어. 그게 무슨, 주윤이가 서진이를 보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나한텐 엄마가 편찮으셔서 잘 안 오신댔어요. 그래서 사진 많이 보내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엄마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저한테 말씀 한 번 없으셨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전염병 때문에라도 조심하자고 서진이 안 보여드렸잖아요. 네 처형은 다 알고 있더라. 주윤이가 얼마나 지독하게 두 얼굴을 하고 사는지 지켜보다 못 참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유 오늘 마침 주윤이 손에 끌려 나와 쫓겨난 나를 보고 이야기해줬어. 너희 부부 사이 생각해 마냥 참고만 있었던 건데 주윤이 걔가 낳아온 자식이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나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너 병원까지 끌고 온 거다.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진짜 불효자예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엄마 몸 편찮으신 줄로만 알고 주윤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어떻게 갚아요? 너 무정자증이라 기형아 낳을 확률이 더 높다더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친자 검사까지 꼭 해봐.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아들도 울고 신윤선 여사님도 울고 병원 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더군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애절하게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 나 믿지? 나 당신 아내야. 나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다고. 우리 사이에 아이 하나 원했을 뿐이야. 당신 무정자증인 거 알게 되면 당신이랑 어머니 속상해 하실까봐. 그래서 말 못하고 숨겨둔 거야. 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 아니야. 내 말 먼저 좀 들어봐. 내가 자동차 사달라 그랬던 거. 그거 다 장난이야. 명품백 사달라 한 것도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 없어서 쪽팔리다 했던 것도 다 사실 아니야. 어머님이 뭘 하셨어? 내가 서진이 안 보여줬다고 막 그러시지? 그거 아니야. 다 지어낸 거야. 어머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라니까. 아들은 이미 한 번 속은 뒤였는데 자신을 한 번 더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남이가 떨어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됐고, 와서 설명해. 우리 엄마 집으로 지금 당장. 며느리는 번쩍번쩍한 직업 가지신 분들과 즐기고 있던 돌잔치를 어찌어찌 급히 마무리한 듯 아이를 안고 금세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그때 심정은 참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를 겁니다. 내 아들의 핏줄이 아니라 그런지 더 이상의 정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 하면서도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고 속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노린 것도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직접 보여주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 한 번 데리고 외출하기도 힘들다 앓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 이 난리통에 아이까지 부득부득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상황에 아기까지 데리고 왔어? 아무리 말기 못 알아듣는다지만 애도 분위기는 다 알아. 애 앞에 두고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데려와? 애 앞세워 감정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인가 본데 난 그냥 못 넘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해. 네 설명 납득 안 가고 믿음 안 갈 테지만 그래도 설명해봐. 진작 검사도 무조건 할 거야. 그리고 너 처 형한테 이야기하면 다 들키니까 더 이상 거짓말 마. 우리 어머니한테 차 명품백 들먹거리면서 우리 어머니 쪽팔리다 한 거 사실이야? 사실은 친구들이 부러웠어. 나보다 먼저 결혼한 애들 있잖아. 자기도 알지. 지연이랑 영주. 아들, 딸 하나씩 낳을 때마다 시댁에서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단톡방에서 얼마나 자랑질을 해댔는데 그거 너무 부러웠어. 특히 영주가 자기 이번에 외제차 받았다고 계속 자랑하잖아. 나도 사람인데 배 안 아프고 질투 안 나겠어? 너 진짜 연애할 때는 어떻게 참았니? 연애할 때는 이런 거 하나 관심 없는 척 했잖아. 가족 정 그리워서 단란하게 오순도순 사는 게 네 꿈이라며. 어머님이 나 애 못 낳고 고생할 때 온갖 비싼 영양제며 한약이며 척척 잘만 해다 주셨잖아. 그래서 차 한 대쯤은 쉽게 사주실 줄 알았어.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대했지. 그래 그런데 정말 죽어라 안 생기더라. 애 하나만 낳아드리면 나도 차 한 대 뽑아 달래야지. 그 생각만 하고 참고 있었는데 근데 웬걸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네. 이제 애 가지긴 글렀구나. 근데 나는 없이 자라서 가지고 싶은 건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래서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다른 남자 만났어. 그게 전부야. 정말 딱 한 번뿐이었어.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임신이 되더라. 며느리는 정말로 아이가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이 낳고 받은 선물들이 부러워 자기도 아이를 하나 낳고 싶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머리를 굴려 자기 자궁이 약해 아이를 가지기 힘든 거라며 제 아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자기 언니네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으러 다니겠다는 핑계로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이라 하지만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모은 돈도 많으시면서 없는 척 하시는 줄 알았어. 벌줄만 하셨지 쓸 줄 모르시는 듯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도 낳아드리고 부탁 몇 번 하면 사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죽어도 사주실 생각을 안 터라. 서운했어. 왜 나는 서운해하면 안 돼? 어쨌든 손주 보고 좋아하셨잖아. 예뻐 죽겠어 하셨잖아. 나도 그 값을 달라는 건데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저 애를 사랑하긴 하니? 나는 네가 저 애를 당장 어떻게 키울지도 걱정이야. 네 손에서 자랄 저 애가 불쌍해. 저게 왜 내 애야? 우리 애지. 당신 그래서 나랑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벌써부터 선 긋는 거냐고? 나 그 남자 사랑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난 그저 당신이랑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아, 그래. 어머니한테 그런 선물 요구했던 거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친구들 자랑에 잠깐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랬어. 아, 내가 잠깐 어떻게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잘했잖아. 그때를 봐서라도 이번 일 덮고 넘어가 주면 안 돼? 나 저 애 사랑해. 우리 애라고 생각하고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애지중지 키웠다고.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덮고 넘어가자. 네가 남자를 한 명만 만났을지 여러 명을 만났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애초에 그 남자랑 한 번만 만났던 건지 여러 번 만났던 건지도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애가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왜 너랑 이 아이를 봐서 용서를 해야 해? 이 애가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왜 너랑 네 아이를 봐서 용서를 해야 하냐고. 이 애가 나한테 대체 뭔데? 아들은 생각보다 매몰차게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기세가 꺾일 틈을 보이지 않자 목표를 바꿨는지 이제는 제게 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잘했잖아요. 서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저 사이 좋았잖아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며느리였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네, 결혼하면 별의별 일 다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들 외도도 아내들이 한 번씩 눈 감아주고 사는데 저는 바람도 아니고 그저 진짜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저 미혼모 만드실 거예요. 아이 혼자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면서 저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서진이 봐서라도 제발 이혼만큼은 막아주실 수 없어요. 제발요. 아드님 마음 좀 돌려주세요. 꼬박꼬박 어머니라 부르는 며느리의 모습이 아까 생선 비린내 나서 쪽팔린다고 무시하던 모습과 겹쳐지면서 새삼 며느리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 손에서 키워질 아이까지 불쌍했습니다. 네 말 맞다나 생선 비린내 폴폴 나는 쪽팔린 시어머니가 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들 마음을 돌리겠니. 나 참 세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 들킬까. 전전긍긍하면서 착하게 살지는 못할 망정. 이건 네가 판 무덤이나 다름없지 않니. 내가 뭘 어찌 해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늘 말했잖아.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라고.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지. 네가 가지고 싶다고 욕심내다 벌어진 이 사달을 왜 내가 나서서 수습해야 하니. 사자 집안 출신으로 잘나신 네가 알아서 해결하렴. 신윤선 여사님은 도저히 사람으로는 보이질 않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아기를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며느리에게 난리를 치는 듯했고 며느리는 계속 잘못했다며 빌 뿐이었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마음이 흔들려 용서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를 보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내 아들이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던 아들의 신신당부가 있어 저도 아들 뜻을 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언니가 잘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죽어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눈에 밟히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다행히 그 집안에서 맡아 키우기로 했나 봅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전해주는 소식으로는 부모님께서 며느리를 전보다 더 한심하게 여기시며 거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더군요. 애물단지 취급만 받으며 눈칫밥 먹고 살고 있다는 소식에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주윤이 어릴 때부터 무력의 허세가 가득했어요. 저랑 다르게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것도 다 한때죠. 나이 먹고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때 그 버릇을 여전히 못 고치고 살다 기어코 이런 사고를 치네요. 처형은 해드릴 수 있는 게 변호사 소개밖에 없어서 죄송해했습니다. 선임 비용 일부는 처형이 주겠다고 했고 부담 갖지 말고 소송 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처가집에서 잘 키울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심력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위자료 받아내면 그 인간이 노래를 부르던 명품백 엄마 사드릴 거예요. 엄마 사서 메고 다니셔요. 아들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자기가 불효자라며 자책하고 앞으로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돈 쓸 데도 없고 들어갈 데도 없으니 신윤선 여사님께 펑펑 쓰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 이 난리를 피웠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양심적인 친언니 덕분에 이쯤에서 끝나길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정말 더 많이 커서 이미 깊은 정이 다 들어버렸는데 그 뒤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 배신감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컸겠죠. 이쯤에서 그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들과 단란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라도
아들이 다시 좋은 짝이 생기면 결혼을 마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윤선 여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양심적인 처형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